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25년 4월 5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2분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좀 피곤한 상태예요. 이게 어저께 이후로 갑자기 피로해져서 입술도 좀 터지고요. 정겨인 놈도 제가 어저께 소리를 꽥 질러놨더니 갑자기 뭔가 좀 당황스러웠는지 좀 놀란 모양입니다. 정겨이도 미안하네요 좀. 아유, 정겨이가 이 목에 상처가 났는데 자꾸 긁어대가지고 상처가 지금 커져가지고 칼을 씌웠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더 이상 좀 안 나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시간은 원래 미디어북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걸 미디어북을 하고 있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 어제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이 나왔어요. 결정문이 나와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니까 114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이 역사적인 탄핵 결정문을,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을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이게 청구인이고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선고 일시 2025년 4월 4일 11월 22일. 주문. 시대의 명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사건의 발달.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하 가로 열고 이하 2024 12월 3일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가로 닫고. 대국민 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가로 열고 이하 제1차 대국민 담화라 한다. 가로 닫고.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가로 열고 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가로 닫고.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시 23분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가로 열고 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가로 닫고를 발령하였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경 제418회 국회 가로 열고 정기회 가로 닫고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04시 20분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시 29분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및 탄핵 심판 청구. 1.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 담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로 열고 이하 1차 탄핵 소추안이라 한다 가로 닫고 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일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전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2024년 12월 12일 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거대 야당 탄핵 남발, 특검 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2.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3.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 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5.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6.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7.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8.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지할 수 있다. 온 국민이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기고 있었죠. 시대의 거악입니다. 진짜 시대의 거악.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었어요. 2024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의결 및 탄핵 심판 청구.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호, 용해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로 열고 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 가로 닫고 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제419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제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다. 탄핵 소추 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 계엄 선포. 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시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74조, 제77조 1항, 제44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기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진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 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보호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로 열고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가로 닫고 여론조사 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 12월 4일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을 세웠는 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 5. 법조인 체포 지시.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 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2.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빚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 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 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가로 열고 헌재 2015년 3월 26일 2014 헌가 5 참조 가로 닫고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 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 열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가로 닫고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하죠. 아니 통치행위면 뭐 아무거나 다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답니까? 어? 미친놈인 거죠.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1.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헌재 2025년 1월 23일 2024 헌나 1 참조. 이 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 원칙으로 형성된 적법 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헌재 2017년 3월 1일 2016 헌나 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 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 대상자와 소추 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 의결의 효과, 탄핵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헌법 제65조 그 밖에 국회에서의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 분립 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 밖에 피청구인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 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 원리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 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으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2일 제419회 국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을 다른 소추 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을 다른 소추 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도라이 진짜. 이 형법상 뇌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뇌란죄 가로 열고 제87조 제91조 가로 닫고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 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로 열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헌재 2025년 1월 23일 2024 헌나 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근데 저는 이때 좀 불만이었어요.
분명한 내란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심의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거를 빼는 건 좀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심판받도록 심판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야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게 괜히 이걸로 꼬투리를 잡혀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괜히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정당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공격도 많이 받았고, 그때 저는 그래서 불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감을 확실하게 해야죠. 마감을. 중견아. 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은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만해. 너 이거 자꾸 긁고 그러면 목에 쓴 칼 이거 안 벗겨줄 거야. 어? 그러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제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자신들이 서툴렀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4. 탄핵 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 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 소추 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 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2025년 1월 13일 2024 헌나 1참조. 아니 그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실수했으니까 이때다 우리가 대통령 자리 빼앗자 이러고 탄핵 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참,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들 하는 짓거리에 정도의 그런 규칙 수준으로 그 정도의 규격으로 다른 사람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청구인이 소추 재량을 이탈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참. 소결.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법률 용어가 다소 있어서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인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4. 탄핵의 요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은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죠. 얼마나 멋진 문장입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탄핵 제도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현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참조. 저라면 근데 이거 이렇게 쓰겠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국가의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하는 행태로 봤을 때. 근데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긴 힘들겠죠. 근데 뭐 그런 뜻인 거예요. 본 뜻은.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의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대통령이 왕 아니죠. 왕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법으로 규정된 내에서만 행위해야 된다. 그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윤석열이는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거를.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헌법재판소 제53조 제1항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를 말한다. 가로 열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다 판단 순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거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 이후 제출 서면에서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4일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행위 역시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로 열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헌재 2025년 1월 23일 2024 헌나 1 참조.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지시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55분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 김용현,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무부 장관 조태열,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외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전실에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시 17분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시 22분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 일시, 계엄 사령관 등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시 27분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5.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6.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04시 20분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시 29분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상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존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 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 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 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 긴급권이 헌법 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 헌재 1994년 6월 30일 9.2 헌나가 18,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참조. 2. 헌법 제77호 1항은 계엄 선포의 실제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과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헌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상 국가 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서 기존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 가로 열고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참조. 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개헌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 상황의 발생 여부. 1. 심사 기준 및 쟁점. 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가로 열고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사항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개헌법 제2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로 열고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 참조. 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 항의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 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헌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1.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2.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3.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청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4.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 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개헌법 제2조 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 피청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였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참조 가로 닫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가로 열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그런데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간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 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 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 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 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 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 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 소추 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 사회 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 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 소추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다음 부분이 좀 길거든요. 기니까 조금 여기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4쪽 중에 21쪽까지 읽었거든요. 내용이 꽤 돼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